이거 오늘 이거 1시간 좀 넘게 걸릴 건데 CPI 요거 좀 먼저 얘기하고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각을 많이 하면 곤란한데. 봐봐. 왜 선생님이 지금 독서 지문에 막 내가 연연할 수밖에 없냐면 보세요. 자, 가천대 기준입니다. 자, 가천대 기준으로 일단 시험지가 A, B, C, D, E, F 6개가 나온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지. 자, 시험지가 6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 요 A하고 B는 인문이고 나머지 요 4개는 자연이란 말이야. 요 4개는 자연이야. 그럼 전체 이제 그 독서 비중하고 문학 비중을 보면 당연히 독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죠? 독서 비중이 높지, 그지? 그리고 인문 계열 봐봐. 인문 계열 보면 지금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지금 이게 경제입니다, 얘가. 얘 경제예요. 얘가 경제고 얘가 과학이야. 과학기술.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 문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경제 지문이 무조건 나와. 근데 지금 시험지가 2개인데 경제 지문이 2개가 출제됐다는 말은 A형, B형 모두 경제 지문이 나온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뭐가 걸릴지 모르는 거야, 지금. 근데 경제 지문이라고 해봤자 사실 한 6개, 7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서 무조건 나오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이걸 이해를 안 돼도 상관이 없다고 내가 이야기했지만 가장 좋은 건 이해가 돼야 돼요. 경제지문.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수능 특강 앞부분부터 지금 오늘 수능 완성까지 보면 어느 정도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어, 지금 아마. 뭐 금리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인문계열 쓰는 친구들은요, 그냥 경제지문은 전부 문제까지 달달달 외울 정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을 봐봐. 자연을 보면 과학기술이 4개잖아. 근데 시험지가 4개잖아요. 시험지가 4개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는 무조건 나온다라는 소리야. 여기 하나가 들어가고, 이 하나가 어디에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지. 이 무조건 나온다는 소리, 과학기술이. 어디에서든 간에.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독서 과제하고 공부를 할 때 경제하고 과학기술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야. 무조건 나오는 거잖아. 그죠? 무조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면 사회지문 인문에서는 안 나오고 자연에서 2개 나오지, 그지? 그죠? 그럼 독서 지문 인문에서는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가 또 없어. 예술 지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거는 안 나와. 쉬운 거는 안 나오고 당연히 이제 어려운 거에서 고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도 자, 지금 이게 그 현실 이게 왜 이렇게 잘려졌지? 고시군요. 자, 이게 고시고 이게 현시야. 그죠? 그럼 비중으로 보면 현대시가 제일 많이 나와 또. 현대시가. 그 다음에 2번째가 고시입니다. 고시. 그러니까 좀 의외지. 특히 인문계열 같은 경우 보면은 고전시가 모든 시험지에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는 지금 선생님이 이거를 사실 기출문제를 전체를 다 분석할 수 없으면 이 문제 이거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선생님은 이거를 4년 동안 계속 분석을 해보면 결론은 뭐냐면 그냥 인문이고 자연이고 나발이고 그냥 경제하고 과학은 외울 정도가 돼야 된다. 그죠?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안 돼. 이게 너무 쉬운 게 얘들아. 뭐 생판 모르는 지문을 던져줄 테니까 이거 맞춰가지고 너희들 한번 풀어봐. 이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게으름을 부리면 안 된다. 잠시만요. 그리고 저번에 배경지식을 한번 했는데 그래도 지금 너무 힘들어해서 배경지식하고 경제지문에서 연결되는 그 밑바탕에 깔린 애들은 선생님이 좀 여러 번 수업을 좀 병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강의 페이퍼 다운 받으시고 조금 흐린 것 같은데 보이는 건 문제는 없나? 자, 오케이. 자, 하나씩 천천히 좀 가보자. 자, 아주 큰 부자를 이룰 때 우리가 이제 저 사람은 백만장자야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백만장자라고. 그런데 이 백만장자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만불이 한 1500 지금 선생님 그냥 쉽게 천 단위로 하는데 만불이 한 1500이니까 그죠? 그럼 10만 불이 한 1억 5천. 그럼 100만 불은 15억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몇십 년 전부터 백만장자 그러면 졸라 부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5억이야. 그럼 지금 뭐 로또 돼도 뭐 한 12억, 13억 나오는 거고, 그지? 지금 아파트 한 채 뭐 보통 2, 30억 하는데 사실 백만장자는
지금은 부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그런데 다시 아주 큰 부자를 이룰 때 백만장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백만장자는 말 그대로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100만 달러. 그래서 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100만 달러는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지만 현재는 뉴욕에서 집 한 채를 사기도 어려운 금액이지. 돈의 가치가 이렇게 돈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을 했대. 자, 이거 잘 생각을 해봐.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물가가 올랐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1,000원에 라면을 한 개를 살 수 있었는데 물가가 오르니까 2,000원에 라면 한 개가 된 거잖아. 그죠? 그럼 이게 물가가 올랐다는 말은 얘들아 봐봐. 재화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내가 1,000원만 줘도 될 건데 돈을 더 주게 됐잖아.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갔다는 말은 자, 재화의 가치는 올라간 거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진 거야.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죠? 자, 그럼 다시 이렇게 돈의 가치가 하락한 이유는 자, 뭐 때문이야? 물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야. 그래서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지, 그지?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물가가 너무 심하게 오르면 그때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그때 이제 통화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정책이 들어가겠죠. 자, 만약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돈은 제 기능을 못하고, 또 반대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소비를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침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오르면 좀 눌러야 되고, 물가가 너무 떨어지면 다시 또 이제 올려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요걸 이제 계속 반복하게 돼. 따라서 경제가, 자, 이게 목적이야.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성장하기 위한, 이게 목적입니다. 이걸 위해서 경제 정책을 하지. 재경부하고 한은에서. 그런데 이런 경제 정책을 만들 때 물가 수준을 파악해서 고려한 후에 경제 정책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 그럼 이 글에 필자의 관심사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이 글의 필자의 관심사는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은하고 재경부에서 경제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럼 경제 정책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물가 수준을 파악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의 목적은, 이 글의 주제는 물가 수준을 파악하는 방법이지. 그죠? 현재 물가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물가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에는 자, 여러 가지가 있대.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GDP 디플레이터라는 게 있대. 자,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나왔으면 너희들이 무식한 거 알아요.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무식한 거 필자가 안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CPI, 두 번째 GDP 디플레이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밑에 해설이 나오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이제 앞부분에서 이 글이 어떤 화제를 가지고 있는지 미리 이야기를 해줬잖아. 그래서 너희들 봐. 독서 노트를 할 때 내가 문단별로 정리를 하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당연히 여기에서 너희들이 뭘 찾았어야 돼? 이 글의 주된 화제가 뭔지 그걸 찾았어야 되지. 자, 두 번째 지문을 내려가 볼게. 지문 읽고 밑에 해설 계속 여러 번 선생님이 쉽게 반복할 거야. 봐봐. 자, CPI는 도시 생활자의 평균적인 생계비나, 자, 평균적인 생계비.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너희들 가면은 엄마, 아빠, 뭐 형, 동생, 나, 뭐 이렇게 4인 가족, 5인 가족 이렇게 있잖아. 그 4인 가족, 5인 가족이 평균적으로 얼마를 있어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느냐. 그런 평균적인 생계비나 구매력 변동인데, 구매력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구매력이라면, 뭐 우리 애가 이번에 신발을 사고 싶은데, 좀 고가의 신발을 사고 싶어. 에이, 뭐 사주지 뭐. 구매력이 있는 거지. 근데, 야, 그건 좀 너무 비싸다. 우리 조금 싼 거 사자. 그럼 구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자, 이거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자, 보세요. 기준연도의 물가. 자, 내가 비교하고 싶은 게 있어. 자, 지금 2025년이야. 지금 이 2025년에 물가가, 자, 이거 잘 들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2025년도의 물가가
올랐는지 내려갔는지를 파악하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언제보다 지금 올랐다, 언제보다 지금 떨어졌다. 그게 기준연도야. 자, 그러면 이 2020년도가 기준연도고 얘가 해당 연도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라면 하나에 1,000원이었는데 2025년에 라면 하나에 2,000원이야. 그러면 기준연도 대비 해당 연도의 물가가 2배 오른 거잖아.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기준연도의 물가의 수준을 자, 100으로 놓았을 때 라는 말은 비율로 하겠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비교 시점의 물가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상대적인 크기로. 자, 그래서 여기 봐봐. 해놨어. 자, 기준연도의 2020년의 CPI는 100이지. 얘를 그냥 기준연도를 딱 정하면 그때의 물가가 100으로 본다는 소리야. 그때의 물가가 100이야. 근데 2025년도의 물가가 CPI가 130이야. 그러면 100 대비 130이니까 30이 올랐지. 그럼 100을 기준으로 시작했으니까 몇 퍼센트가 올랐다고 보면 돼? 30%가 오른 거지.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상대적인 크기로 표시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를 구하기 위해서 국가통계기관에서 먼저 소비자들의 지출 구조를 분석한대. 너희들이 어디에 돈을 쓰고, 그죠?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뭐 월급을 받으면 엄마 아빠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되게 쉽게 조사가 됩니다. 전부 카드 쓰니까.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뭐 학원비를 많이 나가네. 그래서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 사교육비 올라간다. 또 이렇게 쌀값 올라가면 쌀값 올라간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 가계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들을 선정을 하고 그 비중에 따라서 가중치를 설정을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잘 생각,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롤렉스 시계가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랐어. 너희들하고 상관 있냐? 아니, 뭐, 지금은 없잖아. 엄마, 아빠하고 상관 있어, 그거? 아니, 사실 뭐, 아버지가 되게 시계 좋아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보통은 뭐, 그렇지 않잖아요. 선생님도 뭐 그런 관심 없어. 뭐, 롤렉스 뭐, 지금 뭐, 2배, 3배 올랐다고 하는데, 난 관심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롤렉스 시계 가격이 오른 건, 전반적인 사회의 소비 지출에 영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잖아. 근데 너희들 집에 라면 없는 사람 있어요? 라면 다 쟁겨놓잖아. 근데 라면 가격이 올랐대.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부분 집안에서의 소비가 지금 더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계 소비 지출에서 차지할 때 비중이 큰 품목. 롤렉스 시계 빼. 라면하고 쌀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건데 그래서 걔네들은 물가가 올랐을 때 롤렉스 시계가 뭐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됐다. 걔는 그냥 내비두면 되는데 쌀 가격이 한 20-30% 올랐다. 그럼 실제로 우리 가계 비중에서 쌀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니까 쌀 가격이 오른 거는 다음 달에도 이만큼의 지출이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 비중이 큰 품목들은 물가가 요동칠 때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결론에서 가중치를 매겨버리는 거야. 가중치라는 말은 뭐냐면 10% 오른 건데 야 얘는 10% 올랐지만 실제 영향력은 30%로 봐야 돼 하고 20%를 더 매겨버린다는 소리지. 예를 들면 쌀 같은 거, 라면 같은 거, 뭐 기름 같은 거 예를 들면이야. 그죠? 하지만 롤렉스 시계 오른 거 상관 있어 없어? 상관없다고. 가중치가 안 들어가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쌀과 보리를 대상 품목으로 선정을 했대. 그런데 쌀은 보리보다 소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중치를 높게 설정한다. 자,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쌀은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고 쌀의 가격 변화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런 다음 선정된 품목의 가격을 여러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직접 조사해서 평균화하고 자, 여러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직접 조사해서 평균화하고 왜냐하면 동네마다 물가가 다를 거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꽃게철이 왔어. 그러면 너희들 여기서 꽃게, 여기 서천에서 마트 가서 꽃게 사는 거하고 실제 저 서해바다 앞에 가서 사는 거하고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해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평균 가격을 내는 거야. 그리고 기준연도와 대비해서 CPI를 산출하는데
소비자의 지출 구조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자, 소비자의 지출 구조가 변화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지금 생각해 보면, 한 20년 전에는, 선생님 20년, 한 25년 전부터 핸드폰 쓴 것 같은데, 20년 전에는 핸드폰 쓸 때 그냥 핸드폰 비만 내면 됐어요. 데이터 비용을 내는 것도 아니고, 부가 사용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장 비싼 게 3, 4만 원이었던 것 같아. 통화 무제한 이런 것들, 그지? 근데 지금은 너희들 보통 각 집안마다 보면은 핸드폰 할부 구매, 막 이러면 거의 돈 100만 원 나올걸요? 그잖아, 그지? 그러면 옛날에는 통신비에 10만 원 미만 썼는데 지금은 거의 50만 원 이상 쓰잖아. 그게 뭐야? 소비자의 지출 구조가 변화했다는 소리야. 어디에 쓰는지. 자, 그에 따라서 가중치도 달라져. 자,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이나 가중치를 2, 3년마다 갱신해. 2, 3년마다 갱신하고 5년마다 지수를 초기화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봐. 25년에 CPI를 발표를 하겠죠. 그리고 25년도에 CPI를 발표를 할 때 아까 5년마다 지수를 초기화한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이거를 어디로? 20년도 기준으로 수치를 발표하게 된다. 20년도 기준으로. 자, 그런데 자 봐. 웃긴 게 그런데 미국의 경우 주기적으로 품목과 가중치를 갱신해. 자, 다시 품목과 가중치를 갱신한다는 말은 가계 소비에서 어떤 품목을 소비하는지 조사한 후에 그 중에서 소비의 비중이 큰 애들은 가중치를 매긴다. 롤렉스 시계 소비 비중 커요? 특정 계층들만 소비하잖아. 그죠? 가중치 매길 이유가 없어. 쌀 모든 집에서 먹지. 쌀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사람들이 예민하지. 그런 애들은 물가 변동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중치를 매긴다. 그래서 자, 품목과 가중치는 2, 3년마다 조사를 하는 거야. 왜? 사람들의 소비 지출이 변하니까.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 3년마다 품목과 가중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 82, 3, 4년의 평균 물가를 100으로 한대. 골 때리네? 그럼 지금 2025년이지? 그럼 2025년을 옛날에서 보다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 전 거하고 비교를 하겠지. 근데 2025년에 미국 사람들은 CPI를 계산할 때 언제 걸 토대로 계산을 해? 1983년 걸 가지고 계산한다고. 이해가 되세요? 자, 이 조금 이제 특이한 양상이야, 이게. 자, 잠깐만. 출석 좀 잠깐만 부르고 넘어가 볼게. 미녀가, 호영이 맞고, 도안이, 재준이, 유관이, 윤결이 어디 갔어? 오늘? 왜? 여행 갔어? 은비, 동인이, 오케이. 재훈아, 은성이, 예재, 왔고, 지민이, 네. 잠시만요. 주기쌤. 얘네 여기 체크된 애들, 얘네만 한번 연락 좀 해보실래요? 자, 고개 들고. 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얘들아, 선생님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이게 100점짜리에 2, 3점이면 그냥 씨발 그냥 하지 말자. 근데 무조건 나오는 게 정해져 있고 그 지문에 10점이 매겨진다면 이게 포기할 수가 없잖아, 얘들아. 그치?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83년을 기준으로 한대. 자, 선생님 정리한 거 한번 다시 보자. 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CPI는 평균 생계비하고 구매력 변동을 측정한다. 그래서 물가 수준을 100으로 놓고 비교 시점의 물가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 그럼 비교 시점이니까 이거 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라고 그랬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983년이라고 했었어. 그거 대비 지금 물가가 얼마나 변동됐는지 상대적인 크기. 그래서 100이니까 100에서 한 200, 미국 같은 경우는 200, 300 이렇게 올라갔겠지, 그지?
몇십 년 동안의 결과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끼케야 20, 30 그 정도 나올 거야 아마. 자, 그리고 소비자 지출 구조를 분석을 해서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 왜? 얘가 전체 물가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얘한테 뭘 준다? 가중치를 준다. 그죠? 예를 들면 쌀하고 보리에서 우리가 뭐 보리는 섞어 먹는 구조지만 쌀은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쌀 가격이 올랐다? 좆됐는데? 그럼 얘한테 가중치를 크게 매기자. 자, 선정 품목의 가격을 여러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직접 조사하여 평균화하고 이를 기준 연도와 대비해서 CPI를 산출하는데 소비의 지출 구조는 변한다고. 그 말은 뭐냐면 예전보다 지금 통신비가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요런 것들을 조사하는데 그래서 2, 3년 단위마다 요걸 다시 갱신을 한다. 자, 그리고 품목이나 가중치는 2, 3년마다 갱신하고 5년마다 지수를 초기화한다. 5년마다 지수를 초기화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자, 그런데 왜 미국은 이러냐 하면 이게 봐봐. 이게 미국은요 80년대, 미국은 70년대까지는 미국도 되게 불안정했어, 경제가. 이게 왜 불안정하냐면 어떤 해외라든가 자국 상황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특히 뭐 70년대 같은 경우 우리 5.1 파동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1 파동 한 번 오면 물가가 막 몇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왜냐하면 기름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야, 82년에서 84년 요때가 우리가 볼 때 미국 전체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인 물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야. 가장 안정적인.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애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죠? 우리나라는 이제 5년 단위로 갱신을 하더라.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려가자. 자, 이제 좀 뭔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GDP 디플레이터는, 자, 그럼 아까 CPI에 대한 얘기 나왔고, GDP 디플레이터는, 자,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이야.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명목 GDP하고 실질 GDP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 GDP라는 건, 자, 봐. GDP 오른쪽에 보세요. GDP라는 건 국내 총생산이야. 이거 중학교 때부터 외웠잖아.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 버리는 거야.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 그러면 당연히 제품 곱하기 물가겠네, 그러면. 맞죠? 제품 곱하기 가격이겠지. 제품 곱하기 가격. 자, 그래서 해당국 국민이 1년 동안 만들어낸 환산. 그러면 이 GDP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와, 저 나라는 국내 총생산이 엄청나. 경제 구묘를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야, 저 나라는 작년 대비 올해 GDP가 이렇게 올라갔어. 국내 총생산이. 경제 성장률을 알 수가 있지. 그런데 이걸 딱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야, 뭐야, 작년 대비 GDP가 멈췄거나 아니면은 증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야, 이거 경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겠는데 정책을 설정할 때도 필요하단 말이야, GDP가. 그죠? 자, 그래서 자, 봐. 한국은 지금 25년 선생님이 한번 조사해 봤더니 25년은 거의 2조 정도. 2조 정도. 미국은 30조야. 씨발, 이거 규모가 천조국이잖아. 규모가 다르죠? 그죠? 일본도 그렇게 뭐 마탱이 같다고 얘기하지만 일본도 4.4조, 4.3조야. 그러니까 일본도 엄청나죠. 그죠? 중국은 좀 띠꺼워서 빼봤어요, 한번.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경제 규모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잠깐만 다시 올라가 볼게. 자,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눴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 그럼 왜, 이거 있죠, 그죠? 아니, 그냥 GDP면 GDP지, 왜 GDP가 구분이 되지? 그죠? 이런 거 이제 물어볼 가능성 크잖아. 자, 봐봐. 자, GDP는 그 값에 100을 곱하여 산출했다. 100을 곱했다라는 말은 비율을 보겠다는 소리잖아. 명목 GDP는 조사 기간 내에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수량의 가격을 곱하여, 자, 국내에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 곱하기 가격. 자, 그래서 명목 GDP의 변동에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최종 생산물의 수량과 가격 변동이 함께 작용을 한대. 자, 다시. 자, 앞에 보세요. 자, 최종 생산물 곱하기 가격인데,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자, 이 생산물은
그냥 똑같이 100개를 생산해. 가격이 10원이야. 그죠? 가격이 10원이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GDP가 1000원에 들어가겠지. 자, 그런데 생산물은 똑같이 100개를 생산하는데 이 제품이 좋아진 건 아니고 그냥 경제 사정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가 올라서 얘가 150원의 가격으로 책정이 됐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1500이 될 거 아니야? 그죠? 150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뭐야? 생산을 더 하지는 않았는데 얘 가격이 물가가 오르니까 국내 총생산이 오른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자, 똑같이 100개 생산하고 이 생산물이 뭔가 더 좋아져서 가격이 오른 게 아니야. 그냥 똑같이 작년하고 똑같이 100개를 생산했는데 그냥 얘 가격이 올랐어. 물가 때문에. 그러면 자, 아까 GDP는 총 생산물 곱하기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경제가 실제로 자 봐. 경제가 성장한 것도 아니고 경제 규모가 커진 것도 아닌데 수치로만 볼 때는 블러핑 됐잖아. 명목은. 그지? 자, 그래서 때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래서 자, 실질 GDP는 가격을 기준연도로 고정하여 자, 가격을 기준연도로 고정한다. 자, 다시. 자, 그럼 아까 기준연도 대비 현재 연도를 본다 그랬었는데 그죠? 가격을 현재의 가격을 150원으로 올랐지만 기준연도인 10원으로 그냥 계산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한 거가 반영이 안 되겠지. 그러면 실질적인 GDP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가격을 기준연도로 고정하여 가격 변동분을 제거한 것으로 예를 하면 뭘 할 수 있게 돼? 경제성장률을 사용정할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명목 GDP보다 실질 GDP를 썼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경제성장률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면 자, 요 값은 물가 변동을 나타내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그냥 모르면 그냥 그렇게 된다고 봐. 에다가 얘를 곱했으니까 결국은 이제 뭘 할 수 있어? 물가 변동률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라는 말은 GDP를 통해서 물가 변동률을 측정할 수 있다는 소리네. 자, 그럼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다시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경제를 관할하는 경제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물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지표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지표를 산정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GDP 디플레이터.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아까 CPI는 뭐야? CPI는 월 소비자들이 생계비에 쓰는 품목을 봐서 그 품목들이 오르고 내리는 걸 조사하는 거야. 아이씨, 저거 어떡하지? 키 큰 애 왜 안 와? 키 큰 애 왜 안 와? 키 큰 애. 선생님 안다는데. 자, 이 새끼 좀 깨워봐. 졸지 마. 졸지 마! 자, 이해되죠? 자, 그럼 다시, 그럼 CPI. 자, 말로 정리해봐. 얘들아, 이거 생각을 해야 돼. 그냥 멍 때리면 안 돼요. 해결이 안 된다고. 자,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야. 그럼 CPI는 뭘 봐? 소비자들이 생계에 필요한 품목들을 쭉 조사를 해서, 그죠? 그걸 통해서 물가를 측정하는 거야. 물가의 변동을. 그런데 어떤 품목은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쌀 같은 거. 근데 어떤 품목은 롤렉스 시계. 아무 상관없잖아. 롤렉스 시계가 오르는 건 물가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 쌀값이 오르는 건 물가 변동에 영향을 크게 준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쌀값에는 뭘 준다?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래서 소비자의 지출 구조가 매년 변하기 때문에 그 품목과 가중치를 어디에 둘지에 대해서는 2년에서 3년마다 조사를 한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마다 갱신한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1982, 3, 4년이 경제가 안정화된 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기준 연도로 보고 현재의 CPI를 산출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GDP 플레이터는 명목 GDP하고 실질 GDP로 나뉘어지게 되고, 자, 명목 GDP는 몇 개를 생산했는지 곱하기 가격이란 말이야.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아도 가격이 오르면 GDP가 올라가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실질 GDP라는 걸 우리가 다시 만들어서 가격 변동분을 빼버려. 그러면 여기에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게 되면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알게 돼? 물가 변동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물가 변동율을 알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다시 경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했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물가가 현재 어떤지를 잘 조사해야 되는데 그 물가가 어떤지를 조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글의 흐름을 알고 들어가야 돼. 그냥 CPI가 뭔지 GDP 디플레이터가 뭔지 그냥 그것만 계속 보면 안 된다고. 왜 이게 필요하고 여기서 왜 이게 어떤 부분에 계산이 다시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자, 되시죠? 자, 아직도 멀었어. 이거 아직 시작 단계예요. 자, 가볼게. 자, 그럼 이 얘기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그거거든? 봐봐. 자, 2020년에 명목 GDP가 1000억이야. 근데 2025년에 명목 GDP가 1200원이야. 자, 1200억이야. 자, 명목 GDP라는 거는 뭐라고? 총생산물의 전체 양이지. 거기에 가격을 곱한 건데, 근데 문제는 5년 동안에 물가가 20% 상승하면 얘가 오른 거잖아. 얘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뻥튀기가 된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생산량은 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실질 GDP를 다시 만들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면 가격의 변동 폭이 보이게 되고,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가격 변동률이 나오게 된다. 빡치네 저거. 이거 책상 위에 올라가도 안 달 것 같은데. 사다리 있냐? 나도 몰라. 얘들아 많이 불편해요? 많이 힘들어? 뭐래? 클럽 갔다고? 너 클럽 가봤어? 어떻게 알아? 알았어. 자, 좀만 더 보자. 자, 그리고 CPI와 GDP 디플레이터는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산출 방법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며 이용 분야에도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봐. 지금 여기 선생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CPI하고 GDP 디플레이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얘네들의 뭐가 있겠어? 공통점이 있고, 두 번째, 차이점이 있겠지, 그지? 이거는 얘들아, 이거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이거. 분명히 시험에 나오는 걸 거라고, 그죠? 자, 그럼 이걸 너희들이 그냥 볼 때,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독서노트를 쓸 때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이게 정리가. 그죠?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문제로 들어가면 하나도 해결되는 건 없다고. 자, 그럼 봐. 일단 읽어볼게. 자, GDP 디플레이터에는 가계에서 소비하지 않는 품목까지. 자, GDP 디플레이터는 가계에서 소비하지 않는 품목. 자, 예를 들어서 한화에서 대포 만들었어. 너희 가정에서 씁니까? 안 쓰잖아. 그죠? 자, 앞에 봐. 자, 반영되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제외된대. 이거 웃긴 거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선박이나 무기는 일반적으로 가게에서 구매하지는 않지만 GDP 디플레이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크고, 반대로 원유는 외국에서 생산된 거야. 기름값이 오르냐 내리냐가 우리나라 물가에 엄청나게 작용을 하는데 GDP 디플레이터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소리지. 한편 GDP 디플레이터는 분기마다 나오는 GDP 관련 통계가 나온 후 산정되며, 자, 분기별로, 그리고 개별 품목의 가격 변화는 다루지 않아. 또한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이 적대. 그래서
거시적인 아주 긴 시간의 물가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지. 이와 달리 CPI는 매달 발표되며, 자, CPI는 반면에 매달.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공통점 차이점, 그지? 자, 요렇게 이제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아래와 같이 이제 어떻게 돼? 적용되는 부분이 생길 거다. 아래와 같이. 자, 올라가 볼게. 얘는 일단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 이제 뒤지는 파트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는 GDP 디플레이터보다 CPI, 자, 주식이나 채권에서는 GDP 디플레이터보다 CPI 발표를 더 주목한대. 그 이유는 CPI가 예산이나 통화정책과의 연관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래. 자, 예산 편성에서 중요한 상수는, 자, 이 말은 뭐냐면 국가가 이만큼의 예산이 있는데, 야, 올해는 좀 긴축 재정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만큼 줄였어. 자, 그런데 이 안에 이만큼의, 자, 예를 들어서 상수에 해당하는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 봐. 전체 파이가 줄었지만 이 상수에 해당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연금 같은 것들은 예산 전체가 줄었어도 얘는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예산 전체가 줄었어도. 그래서 이거는 CPI와 연동되어 결정이 된대. 그리고 시중의 유동성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조절하게 되는데, 자, 이거 보이지? CPI는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럼 CPI가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금리는 누가 결정해? 한은이 결정하잖아. 한은이 결정하는 게 뭐야? 기준금리잖아. 기준금리를 조절해서 뭘 조절을 해? 금리 정책을 하는 거잖아. 이게 보여야 돼. 우리 배운 거잖아. 이게 보여야 된다고. 가장 중요한 참고 자료야. 자, 미국의 경우 양적 완화 정책에 따른 유동성의 증가로 물가가 상승했대. 자, 일단은 봐봐. 자, 현재 물가가 지나치게 높아. 물가가 높아. 물가가 높다라는 말은 지금 돈의 공급이 많아진 거니까, 자, 집중해. 통화량이 많아진 거지. 그죠? 경제가 버블로 가고 있다고.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단 말이야. 그때 이제 누가 나오는 거야, 그때? 경제 정책을 하는 거야. 기준금리를 조절한다고. 지금 통화량이 너무 많지. 통화량이 많다라는 말은 돈의 공급이 너무 많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금리를 높이면, 자, 이제 이해하고 외울 때도 됐어? 예금 금리도 높아지지? 그럼 사람들이 돈을 안 쓰지? 은행에 저금할 거 아니야? 대출 금리도 높아지지? 그럼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대출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통화량이 줄어드는 거야. 그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돈의 공급을 줄이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다시 물가가 어떻게 돼?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했었던 게 기준금리를 조절하거나, 두 번째 지급준비율 얘를 조절하거나, 세 번째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조절하는 거, 매각하고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거. 이게 경제정책이라고 그랬잖아.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이거 지금 뭐 수백 번 얘기하잖아, 지금, 그지? 자, 그럼 다시 봐봐. 일로 와봐. 자, 미국이, 얘들아, 이거 봐. 아, 선생님, 저는 단어를 몰라요. 양적 완화 정책을 했대. 양적 완화 정책을 했대. 양적 완화가 뭔지 모를 거 아니야, 너희들이. 양적 완화 모르잖아. 그치? 근데 양적 완화를 했대.
자, 그래서 유동성이 증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동성이 증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유동성은 통화량의 일부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유동성은 통화량 안에서 실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야. 그런 것만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짜리 적금을 들었어. 1년짜리 예금을 들었어. 그럼 1년 동안 묻어둔 돈이지. 근데 너희들 그냥 통장에 넣어놨어. 그건 언제든지 뺄 수 있는 돈이잖아. 1년 동안 묵혀둔 건 예를 들어서야 빼버리고 그냥 통장에 넣은 걸 내가 언제든지 빼서 뭐 살 수 있잖아. 그래서 시중 유동성이 당장 현금이 돼서 흐를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냥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다시 봐. 양적 완화 정책에 따라서 자, 양적 완화 정책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유동성이 늘었대. 유동성이 늘은 거는 뭐가 늘은 거야? 통화량이 늘은 거지? 그러면 자 봐. 이게 방법이잖아. 이 방법을 써서 통화량을 늘리려고 했대. 그지? 그러면 뭐야? 아, 그때 경제가 안 좋았나 보구나. 그때 경제가 안 좋아서 미국 정부가 양적 완화를 써서 유동성을 높였다라는 말은 그때 경제가 안 좋아서 통화량을 늘리고자 한 거구나. 그럼 통화량을 늘리고자 했다라는 말은 아마도 금리를 내렸겠지. 그죠? 양적 완화. 금리를 내렸겠지. 자, 유동성의 증가로 물가가 상승을 했대. 유동성이 증가했지? 그럼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뭐가? 물가는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런데 2022년 6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CPI 인플레이션이 8.6%가 올랐대. 그죠? 8.6%가 올랐대. 그러자 중앙은행에서는 보통 이거는 미국 중앙은행이니까 이건 FRB야. 연방은행이야. 연방준비기금이야. 조정하던 보통 기준금리가 0.2, 0.1 이렇게 움직인다고. 근데 얘를 갑자기 0.7로 올리는 거야.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 올렸다는 말은 진짜 대박, 초대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이언트 스텝. 거인이 움직이는 것처럼 뭔가 한 방에 크게 확 어떻게 조절하겠다. 자, 그래서 자, 뭐 했어? 기준금리를 한 방에 크게 7호. 그죠? 한 방에 크게 확 올린 거야. 그럼 기준금리를 올렸잖아. 그지? 그럼 기준금리를 올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야 돼? 이걸 한 이유는 뭘 예상한 거야? 물가가 너무 올랐으니까 자, 얘가 방법이 되는 거고 얘가 목표가 되는 거네. 그지? 자,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고 자, 그런데 그 뒤에 씨발 또 짜증나는 게 물가로 간 게 아니라 그 결과 주식시장에 투자된 자금들이 높은 금리를 찾아 채권시장으로 이렇게 했더니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식에 있던 돈이 빠져서 채권으로 갔대. 왜? 채권의 금리가 높아지니까. 채권의 금리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주가가 하락한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물가하고 한번 다시 한번 여기를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거는 사실은 선생님이 볼 때 지금 이게 약술에서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이 채권 연관된 부분이.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왜냐면 지금 올해 독서 지문들이 지금 특이한 게 뭐냐면 경제 지문들이 지금 미시경제가 없어. 올해 되게 웃겨. 다 거시경제고요. 전부 다 내용이 연결돼 있어. 전부 다 내용들이. 자, 봐봐. 기준금리가 오르는데 왜 채권 시장으로 가느냐. 자, 요거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도 오르지.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도 오르죠. 자, 그러면 채권가가 하락을 한대. 다시 채권가가 하락을 해? 그런데 채권 수익률은 상승을 한대. 이거 머리 아파요. 이거 머리 아픕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지금 표정들이
너무 안 좋은데 이러시면 안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 잠시만요. 자, 채권이라는 건, 자, 이거 채권, 이거 내가 지금 봐봐. 배경 지식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번 수능 특강 사회지문 맨 앞부분이 채권이야. 이표채하고 할인채. 그지? 그리고 너희들 저번에 지급 준비율 나올 때 그때 공개시장에서 채권 매각한다. 또 나와. 그리고 지금 채권 얘기 또 나오고 있다고. 그죠? 채권 얘기 또 나온다고. 간호학과 내가 얘기했잖아. 지문 엮일 거래니까. 2개, 3개. 그죠? 국민대 100% 엮여요. 100% 엮인다고. 자, 얘들아, 봐. 앞에 봐. 자, 채권은 이표채라는 게 있는데, 이표채라는 게 뭐냐면, 이자가 표시된 채권이야. 그럼 얘는, 자, 봐. 액면가, 채권가 1억, 이율 10%, 만기 1년.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야. 채권은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 채권은 얼마짜리야? 1억짜리지. 근데 1년 있다가는 10% 이자를 줘서 나한테 얼마를 주는 거야? 1억 1,000만 원을 주는 거라고. 이게 채권이라고. 그러니까 이 채권은요. 근데 문제는 만기가 1년인데 내가 1년 안에 이걸 다시 팔 수도 있는 거야. 그지? 1년을 기다렸다가 이율을 받아도 되고 아니면 월이자일 수도 있고 내가 중간에 거래할 수도 있는 거야. 자, 봐. 채권은 이자가 어차피 고정되어 있다고. 자, 승택채권이라는 게 있어. 액면가가 1억이야. 연이자가 3%라서 얘는 월 300만 원을, 매년 300만 원을 받아. 그런데 기준금리가 상승을 했어. 기준금리가 상승을 했어. 그러면, 자, 봐. 얘들아. 이게 구채권이고 이게 신채권이잖아. 그러면 기준금리가 상승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이율도 상승을 해야 되겠지. 자, 듣고 있냐? 기준금리가 상승을 하면 이 이율도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미 발행한 채권의 이 3% 이자는 바뀔 수가 없다고. 이미 발행한 거잖아. 3%로. 그러니까 새로운 채권은 이자가 오른 상태의 새로운 채권이 나온다고. 기존 채권은 그냥 3%야. 그럼 얘는 매력이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뭐야 씨발 이거 새로 나온 채권은 이자가 5%인데 그럼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네? 하고 사람들은 신채권을 선호하겠지? 그러면 승택채권을 사람들이 팔려고 할 거 아니야? 야, 이거 옛날 거고 이주도 작고, 그지? 그러면은 거래 가격이 하락하는 거야. 액면가는 정해져 있어. 얘들아, 액면가는 너를 그렇잖아. 운동화 15만 원에 사서 13만 원에 팔 수도 있는 거고 20만 원에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1억짜리를 샀는데 새로운 채권이 더 좋아 보여서 내가 얘를 9천만 원에 진구라는 애한테 판 거야. 1억짜리인데. 그죠? 9천만 원에 판 거야. 그러면 진구 입장에서는 사실은 옛날 채권이나 신규 채권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옛날 채권 1억짜리를 내가 9천만 원에 샀고 이율은 3%를 받는 거니까 뭐 그렇게 나쁜 거래는 아닌 거지. 그죠? 그래서 자 봐. 거래 가격은 내려가지만 액면가인 1억, 이자 3%는 동일해. 진구는 9천에 사서 300만 원 이자를 받으니까 1억에 300만 원을 받은 게 아니라 더 낮은 가격에 300만 원을 받은 거니까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채권으로 간다는 소리야. 자, 이거 이해 안 되면 그냥 이 순서만 외우면 돼. 이 순서만. 그래서 채권 쪽으로 이동하게 되더라. 자, 내려가 보자.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얘는 유용한 지표지만 한계가 있어. 어떤 한계가 있냐? 우선 대체 효과에 따른 지수의 왜곡을 둘 수가 있고 모든 재화의 가격이 같은 비율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중치가 높은 재화의 가격이 오를 경우 가중치가 낮은 재화의 소비량이 늘어난다. 그 말은 뭐냐면 자, 봐. 자, 앞에 보세요. 자, 요거는 이해해야 돼.
자, 쌀의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쌀의 소비는 줄겠지? 쌀의 소비, 아이, 씨발, 쌀 안 먹어.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랬더니, 보리의 가격은 유지야. 그치? 그런데 보리의 가격은 유지인데, 쌀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쌀 소비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 대체품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뭐가 올라가? 보리의 소비가 올라가겠지. 그럼 보리의 소비가 올라가면 이제는 어떻게 돼? 보리의 가격도 올라가게 되겠지. 그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봐. 소비 품목 조사한 거에서 어디에 가중치를 둬? 쌀에 가중치를 두지. 그런데 쌀은 이미 가격이 올랐지.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뭐까지 줬어? 가중치까지 주고. 보리는 가중치를 주는 애가 아니잖아. 근데 보리의 가격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쌀 대비 엄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또 가중치를 안 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왜곡될 수 있다는 소리야. 이게.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다시 모든 재화의 가격이 같은 비율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중치가 높은 재화의 가격이 오를 경우 가중치가 낮은 재화의 소비량이 늘어나고, 그렇지만 CPI의 가중치는 재화의 재화가 대체 가능성을 배제해버리기 때문에 생계기 변동이 과대평가돼. 즉, 쌀의 소비 또는 쌀의 물가가 과대평가된다. 가격이 올라서 소비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른 데다가 가중치까지 둬버려. 보리의 가격은 많이 올랐고 소비도 늘었지만 보리는 가중치가 들어가지 않게 돼. 그러니까 실제로 왜곡된다. 자, 또한 상품이 시장에 나오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더 낮은 비용으로도 동일한 수준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되지 못해. 그리고 자동차나 컴퓨터의 경우 매년 성능이 개선되면서 가격도 올라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들 10년 전에 아이폰하고 지금 아이폰 비교하면 가격 엄청나게 올랐지만 기능도 뭐 엄청나게 오르진 않았네요. 뭐 어쨌든 뭐 기능도 올라가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사실은 가격이 오른 게 기능이 개선된 거에 대한 어떤 그 가치로 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단순하게 이제 물가가 올라갔다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CPI를 어떻게 봐야 할지 요거는 좀 아직은 우리가 선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다. 자, 이런 말들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밑에 문제는 이따가 선생님이랑 같이 푸는 시간에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잠깐만 좀 쉬었다 가도록 할게.